안녕하십니까. 2016 깊은 생각 예비 중일 학습 전략 설명회 사회를 맡은 중등수학관리부장 권해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멘트를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서 저도 감사한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시작하기 한 1시간 전에 비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긴 가뭄 뒤에 이렇게 단비가 내렸는데 저희 학원 설명회가 어머니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해소하는 그런 단비 같은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로비에서 나눠드린 자료집을 좀 보고 사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여기 2015 개정교육과정 적용과 자유학습 전면 시행에 따른 이네요. 학습 전략 설명회 자료집 좀 보시겠습니다. 예비 중일 저희가 일단 개강일을 좀 알려드릴게요. 과목별로 여기 따로 개강일 표시가 안 돼 있어서요. 이쪽 표지는 이게 코팅이 돼서 잘 안 써지니까 저희 나눠드린 볼펜을 안쪽 내지로 해서 개강일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저희 깊은 중등 수학과 중등 영어는 11월 30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예비 중일이 개강을 합니다. 11월 30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중등 과학은 12월 5일, 그죠? 토요일이죠. 토요일날 예비 중일 과학이 개강을 합니다. 이거 하나 적어주시고요. 다 되셨죠? 좀 더 올릴 수는 없는 거죠? 다음 다시 자료집에 뒤쪽 페이지 앞면 말고요. 뒤 표지 보시면 두 분의 멋진 선생님 계십니다. 저희 송파 본원이 작년 10월 20일 날 개원을 해서 지금 수업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개설된 과목은 중등 수학, 그다음에 고등 수학, 심었나요? 중고등 과학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송파 지역에서 오셨거나 하실 분들은 같은 대치동과 같은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위치는 올림픽 공원 남일문 맞은편 학원단에 정도? 있습니다. 네, 저번에 너무 길게 해가지고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표지 안쪽으로 이렇게 열어보시면요. 예비초 4, 5, 6학년 신입생 모집 광고란이 있는데 저희 초등반도 작년 12월에 초등반으로 확대 개원을 해서 현재 4학년, 5학년, 6학년 수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 있으면 문의하셔서 하시면 좋고요. 오늘 끝나고 나서 로비에서 상담을 받으셔도 좋고 이번 주 토요일 10월 30일 토요일 날 초등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세하게 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무료 응시 복사지로 된 거 하나 이쪽에서 할까요? 저쪽에서 해보고 오늘 설명회가 끝나면 입학 테스트 무료 응시 및 설명회 예약 신청서 있죠? 그래서 해당란에 시간과 요일을 정하셔서 로비에다 제출하시면 무료로 응시할 수 있는 무료 응시권입니다. 그리고 뒷면은 제가 오늘은 각 과목별로 세 과목의 설명을 짧은 시간에 하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설명들은 못 해드립니다. 물론 중요한 것도 해드리는데요. 그래서 과목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는 이 과목별 설명회를 통해서 좀 더 궁금한 점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체크하고 가시고 마찬가지로 무료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체크해서 같이 내주시면 되고요. 같은 양식으로 이 설명서 안에도 있는데요. 설명서 안에는 체크를만 해주시고 어머니께서 체크한 거를 모르시잖아요. 뒷면은 그냥 체크해서 집에 가셔서 보시고 이 날짜에 설명이 있다, 또 테스트가 있다는 것도 메모해 주시고 제출하는 건 요 별도의 A4 용지 요거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 그 기프생각 그 설명회는 그 선생님과 같이 한 설명입니다. 그 오늘 원장 선생님께서 충분히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강좌별, 커리큘럼들, 뭐 레벨별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적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끝나시면 선생님들이 각 로비에서 대기하고 계시니까 끝나면 기도 상담을 하셔도 좋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식술에 들어가겠는데요. 그 전에 저희 진행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총괄적인 그 2015 개정교육 과정과 그 다음에 중1 어머니시기 때문에 자유학기제에 대한 그 내용을 포괄적으로 그 기조 설명한 것은 오늘은 좀 나중에 하고요. 오늘은 기조 설명보다는 그 과목별로의 그 개정교육 과정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그런 대응을 할 것인가 과목별로 그 다음에 대입의 어떤 그 변화에 대한 그 각 과별 대응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 설명을 한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요. 네,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본 식순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목별 식순은 중등 영어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중등 과학, 그다음에 중등 수학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사시킬 거 아니야.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중등 영어를 대표하셔서 영어 대표 강사이신 박원혁 원장님을 모시고 중등 영어 학습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등장에 맞춰서 이게 좀 내려가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준비한 화면을 어머님께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플랜카드는 좀 떼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다 올라갔네요. 이제 정식으로 제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깊은 생각 어학원 영어과 원장 박원효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영어 학습 전략에 대해서 예비 중일 어머니들 대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작년에도 이맘때쯤 이곳 대치사동 문화센터에서 설명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날씨가 좋았어서 올해도 아마 날씨가 좋다면 많은 어머니께서 와주시지 않을까 좀 기대를 했는데요. 어제 밤부터 좀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까 지금 사회 보셨던 수학과 부장님 말씀처럼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날씨가 많이 좋아졌고 또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정말 많은 어머니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오신 어떤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힘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본격적으로 설명회를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저는 오늘 크게 4가지 주제로 어머니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는 아마도 최근에 영어 학습과 관련해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수능 영어 절대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이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원래 절대평가를 도입하고자 한다는 내용은 이전부터 있었던 사실인데요. 어머니들께서도 잘 알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표를 보면 9등급이냐 또는 5등급이냐에서 결국 9등급제로 확정 발표가 됐죠. 자, 질문을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9등급 절대평가 하에 영어, 수능 영어는 몇 점부터 1등급이 되는 걸까요? 90점입니까? 아니면 91점입니까?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자, 여기 제가 그림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왼쪽은 상대평가 하에서의 영어 1등급, 즉 4% 학생들이 1등급을 받는 것이었고, 오른쪽은 이제 바뀐 9등급 체제 하에서 90점부터 1등급을 받게 되는 그런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일단은 매년 약 60만 명 정도의 수험생들이 응시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상대평가 하에서는
상위 4%, 즉 2만 4천 명 정도 학생이 1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뀐 9등급 체제 절대평가 하에서는 약 15%의 학생들, 즉 지금으로 친다면은 3등급의 안정적인 상위권 학생들까지 1등급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자,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제 바뀐 절대평가 하에서는 1등급이 대략 9만 명이 양산되게 됩니다. 즉 절대평가 1등급 세대에서 이제 1등급에서 9만 명이 양산될 때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총 정원이 7만 8천 명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7만 8천 명은 모든 4년제 대학을 포함하는 거고 결국 우리 아이들이 가고자 하는 목표로 하고자 하는 대학의 정원은 훨씬 더 적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숫자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이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수능 영어의 변별력이 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능 영어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능 영어의 변별력이 약화되는 만큼 다른 과목들의 변별력이 상승하는 풍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이 화면에는 담지 않았는데 자료집에는 좀 담았습니다. 갈수록 모집 정원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 모집의 비중은 또 조금씩 매년 늘고 있습니다. 결국 절대평가 하에서 수능 영어가 약화되고 변별력이 축소됐을 때 결국 내신의 변별력은 강화될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의 우리 학생들의 영어 학습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이라면은 불가능할지도 몰랐던 수능 영어 1등급을 최대한 빨리 조기에 완성하고, 즉 중학교 때 수능 영어 정도는 1등급을 완성할 수 있는 영어 실력을 갖추고 고등학교 입시 이후에는 내신과 그리고 다른 과목들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체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내신이 관건이 될 텐데요. 고등학교 내신은 중학교 내신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런 어려운 고등학교 내신에서 1등급을 잘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학생들은 중학교 때 이미 그런 고교 내신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초 체력을 잘 쌓아야 하겠죠. 네, 이렇게 두 가지 전략을 갖고 우리 학생들은 수능 영어 절대평가 시대에 영어 학습 전략을 세워서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오늘 오신 어머니들께서 이제 예비 중일, 즉 아직은 초등학생 6학년 자녀를 둔 그런 어머니들이실 텐데요. 다들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유학기제, 결국 관건은 뭘까요? 이 자유학기제 관련돼서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좀 과격하게 자료집에는 좀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자유학기제가 우리 아이들을 망친다입니다. 제가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쓴 이유는 우리 아이들은 자유학기제 하에서 1년에 영어 시험을 몇 번 보게 될까요? 영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를 1년에 몇 번 보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몇 번일까요? 네, 한 번 보게 됩니다. 그 한 번은 1학기 그리고 2학기 중에 탐구 학기인 1학기 기말고사에 딱 한 번 영어 시험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한 번 있는 영어 시험이 고교 입시에 반영이 될까요? 아니면 되지 않을까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네,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 아이들은 1년에 딱 한 번 영어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마저 고교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 그런 긴장감이 많이 떨어지는 시험을 본 채로 2학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2학기를 시험이 없는 채로 그냥 긴장감이 떨어진 채로 그냥 재밌게 그리고 쉽게 영어를 공부하다가 2학년 1학기, 즉 본격적으로 고교 입시의 성적이 반영되는 그 첫 시험부터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1년에 한 번 있는 그 시험에서 긴장감을 잃게 되고 또 거의 1년 가까이의 시간을 시험이 없는 상태로 공백기를 지난 후에 굉장히 어려워진 난이도로 시험을 보게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은
굉장한 충격과 함께 또 영어에 대한 어떤 자신감 상실, 또 학습 의욕을 또 잃게 되는 그런 어떤 가능성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아이들이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이 되게 될 텐데, 올해까지는 전면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학기제를 겪었던 학생들과 겪지 않은 학생들이 선명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자유학기제에 있었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성적이 잘 나오지 않거나 부진했던 것을 경험할 수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자유학기제를 겪지 않았던, 즉 1학년 때 성적을 계속 시험을 봤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유학기제였던 학생들에 비해서 성적이 잘 나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에 한 번뿐인 이 시험이지만 굉장히 우리 아이들에게는 앞으로 보게 될 시험에 대한 어떤 전초전과도 같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험이고, 따라서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 시험을 잘 준비해서 시험을 대비하는 자세, 또 실제로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같은 실전 훈련을, 감각을 위해서라도 꼭 중요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대부분 아시는 내용들일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 수험의 관점에서 이제는 좀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은 영어 유치원부터 해서 파닉스, 여러 가지 재밌고 즐겁고 흥미로운 영어 위주로 공부를 한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또 원어민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주 부담 없는 영어 수업을 진행하면서 영어에 대한 어떤 흥미를 많이 이끌어 왔을 텐데요. 이제부터는 그런 영어 학습은 좀 한가롭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중학교에 입학되는 이 시점부터는 어머님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어떤 관점을 수험의 관점으로 바꾸셔야 할 때가 드디어 온 겁니다. 수험의 관점에서 영어 학습의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어휘와 그리고 문법이겠죠. 영어를 잘 보기 위한 것, 지금부터 우리가 6년 동안 영어를 공부하는 목적이라 하는 것은 결국 대학을 잘 가는 것입니다. 그 대학을 잘 가기 위한 두 가지 조건, 내신과 수능에서 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어휘와 문법을 잡지 않고선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 아는 얘기를 뭘 이렇게 길게 하고 있나 싶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어휘 학습과 문법 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표어가 자극적이죠. 사실 이 stupid이라는 단어는 어머니들께 향해 제가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저희 학원이 깊은 생각 어학원만의 슬로건인데 영어 사교육과 공교육 시장 전체를 향해 외치는 일종의 표어와도 같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단어를 잡지 않고서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영어 성적이 힘들어질 수 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3학년 중3 학생들이 1학기 중간고사 때 범위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평균적으로 3과가 들어갑니다. 이 3과에 들어가는 단어 수를 세봤습니다. 세봤더니 약 1000개에서 1500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즉 고1이 됐을 때 중간고사에 나오는 시험의 범위를 평균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 교과서 3과에, 그리고 모의고사 또는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부교재라는 EBS 같은 어떤 추가적인 교재가 들어가서 단어의 개수가, 즉 시험 범위, 한 번의 시험에 나오는 단어의 개수가 약 10,000개에 육박합니다. 중학교 때 1000개 정도의 단어를 공부하면 학생들이 내신을 준비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고등학생이 되는 순간 그거에 10배 해당하는 단어를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즉 만약 중학교 때 우리 아이들이 단어에 대한 기초 체력이 확실하게 잡혀있지 않다면 아무리 고등학교 올라가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따라잡을 수 없는 정도의 범위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왔거나 영어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학생이라도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현상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단어 공부를 하는 방법은 굉장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와 꼭 몰라서 외워야만 하는 단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합쳐서 한꺼번에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단어책으로 매일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즉 학습 효율이 굉장히 떨어졌겠죠. 또 하나,
시험에 나오는 단어, 즉 강남권의 내신과 그리고 수능에 나오는 단어들을 추려서 집약적으로 공부를 했어야 했는데 너무 광범위한 토플이라든지 탭스 같은 수능과 내신에는 거리가 먼 단어들까지 함께 학습함으로써 또 한 번 학습 효율을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은 단어 학습에 매우 지쳐 있었고, 그래서 우리 어학원은 깊은 고민 끝에 혁신적인 단어장과 단어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단어장이 있는데요. 바로 아까 자료집에 받으셨던 그 미니북을 모두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물을 많이 먹었는데도 목이 계속 타네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만든 단어장의 축약본입니다. 옆에 보시면 미니북이라고 되어 있죠. 구성들을 살펴보시면 앞에 머릿말이 좀 있고요. 이 단어장의 의미 그리고 취지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단어장은 저희 깊은 생각 어학원의 18년의 역사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축적한 강남, 서초, 송파 지역에 나왔던 내신 기출 어휘와 역대 수능에서 가장 많이 빈출되었던 어휘들을 집약적으로 만들어서 3,988개의 어휘를 담은 우리만의 단어장의 축약본입니다. 이 3,988개의 단어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파트는 필수편입니다. 즉 우리 아이들이 1등급을 맞기 위해서 반드시 꼭 알아야 하는 필수어휘 1988개가 필수편에 담아져 있고요. 그리고 심화편은 1등급, 즉 상위권 학생들, 초상위권 학생들이 영어 학습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다른 과목에 집중할 수 있으려면 결국 이 필수편에 더한 심화편까지 정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2000개의 가장 심화적인 어떤 어휘들을 담았습니다. 그렇게 구성된 3,988개의 우리 단어장을 에서 600개를 이 미니북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학창시절로 좀 돌아가 봤으면 하는데요. 모두 6페이지를 펴주십시오. 펜을 드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매일 같이 학원에 와서 단어 시험을 봅니다. 우리 학원에서는 학생들이 한 번에 왔을 때 약 40개에서 50개에 해당하는 단어 시험을 매일 보는데요. 지금 어머니들도 우리 아이들의 어떤 입장이 한번 돼서 또 학창시절로 한번 돌아가셔서 이 왼쪽에 있는 10개의 단어에 대해 아시는 것은 체크를 하고 또 그 옆에 만약에 뜻까지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이 1분이라는 수치는요, 우리 학생들이 한 4분에서 5분 동안 40개에서 50개에 해당하는 단어 시험을 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분 동안 이 10개의 단어를 시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30초 정도 지났나요? 뜻을 쓰셔야 됩니다. 뜻을 쓰지 못한다면 제대로 확실하게 알고 계신 게 아닙니다. 뒤에 뜻이 있는데 컨닝하시면 안 되고요. 네, 시간이 얼추 된 것 같습니다. 네, 딱 봤을 때 이 단어를 쓸 수 있어야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야 1분 30초 안에 한 문제를 풀 때 우리 아이들은 직관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을 한번 맞춰볼 텐데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공정성을 가하기 위해 옆에 어머님과 바꿔서 채점을 하고 싶지만 그런 여건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한번 본인이 스스로 자가 채점을 한번 해보십시오. 많이 맞추셨나요? 혹시 다 맞은 어머님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다 맞은 어머님. 괜찮습니다. 다 맞으면 제가 할 말이 없거든요. 한 2개에서 3개 정도 틀린 어머님 계십니까, 혹시? 네, 좋습니다. 절반 정도를 맞췄다. 라는.
더 이상은 어머님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물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 10개는 사실 우리 단어장의 필수편에 해당하는 그 필수편 중에서도 가장 상위 레벨에 속하는, 즉 여러 가지 수능과 그 다음에 또 강남권 내신에 가장 많이 나왔던 그런 단어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교재들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단어들의 구성인데요. 결국 이 단어 10개를 제대로 맞춘다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1등급을 받기 위한 기초 체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집에 가서 꼭 우리 아이들에게 이 단어장으로 테스트를 보십시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 영어 유치원부터 오랫동안 학원을 보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 아이가 얼마나 많은 단어를 알고 있고 또 우리 아이가 알고 있는 단어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깊은 생각 어학원이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꼭 오늘 집에 가서 오늘이 아니더라도 이번 주 내에, 왜냐면 까먹을 수 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테스트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훌륭한 단어장이 있어도 혁신적인 단어학습 프로그램이 없다면 여전히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강남권 내신과 수능에 최적화된 단어장과 더불어 이 단어장을 확실하게 마스터할 수 있는 대치동 어디에도 없는, 아니 전국 어디에도 없는 깊은 생각 어학원만의 혁신적인 단어학습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과정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집에는 조금 그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차피 과정은 똑같으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학생들은 입학 시에 일주일 안에 필수편 1988개, 즉 중등 과정에서 조기에 수능 1등급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1988개에 대한 어휘를 진단평가 보게 됩니다. 이게 최초의 이제 입학 시에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진단평가를 보게 되면 아이들은 저희 깊은 생각 어학원이 개발한 자체 단어 출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은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단어를 알고 있는지 또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가가 끝나게 되면요. 개별 단어장이 생성이 됩니다. 이 개별 단어장이라는 거 하는 것은 실제로 학생들이 들고 다니면서 공부할 단어장이 딱 하고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 개별 단어장은 학생들이 맞은 단어를 체크하고 틀린 단어만 공부할 수 있는 인덱스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책에 표시를 해서 학기별로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그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서 정말 내가 모르는 단어만 그 학기 때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개별 성적표도 함께 나오게 됩니다. 만약 우리 학생이 1년 동안 우리 학원을 다녔을 때 최초에 봤던 1988개의 단어 중에 몇 개를 계속 맞고 있는지를 누적해서 보여주는 성적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원에 왔습니다. 와서 시험을 봅니다. 1988개를 봤더니 너무 어렵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긴장도 많이 되고 그리고 머릿속에 있던 단어마저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만약 맞추는 문제가 있다면 그건 그 학생이 확실하게 정복한 단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그 학생이 모르는 단어만, 예를 들어 1988개 중에 만약 1000개를 맞췄다면 988개만 한 학기 동안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학기 동안 매주 100개씩의 단어를 공부하게 되고 그 100개에서 매주 또 불합격을 많이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그 해당 주차에 대한 범위를 다시 한번 보게 하면서 매주 그리고 매일 자신이 모르는 단어만, 아는 단어는 제외하고 꼭 알아야 되는, 꼭 정복해야 되는 그 단어들만 한 학기 동안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학기 말이 되면 최초 진단평가에서 틀렸던 그 988개에 대한 단어를 다시 한번 시험을 봄으로써 최초에 봤던 것과 마지막 학기에 보는 것과 비교를 하게 되고 결국 또다시 자신이 틀린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그 틀린 어휘를 다음 학기에 다시 반복해서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별 관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 학생들은 반에 10명 있을 때 그 1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단어는 모두 제각각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학생, 그 개별 학생이 공부해야 하는 단어만 집요하게 추적해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런 학습법은 대치동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앞으로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따라한 겁니다. 저희가 최초입니다. 앞으로 깊은 생각 어학원의 단어장과 깊은 생각 어학원의 단어 학습 프로그램은 대치동 영어 학습의 혁신이고 표준이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요. 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문법 중요하죠. 중요한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꽤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 아이들은 문법을 공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법은 어렵기만 합니다. 왜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다양한 선생님들 또는 너무 다양한 환경에서 이러한 논리로 또는 저러한 논리로 체계적이지 않은 그런 문법을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문법이 중요한 이유는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이겠죠. 자, 또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즉 중학교에서 평균적으로 한번 시험에 문법 문제가 대략 어느 정도 나올까요? 퍼센트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대략적으로 한 몇 퍼센트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또는 서술형 문제가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좀 덥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제가 강남권에 있는 12개 주요 학교에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유형별로 몇 퍼센트의 문제가 나오는지를 비교 분석했는데요. 객관식 어법 문제만 무려 37%가 나옵니다. 물론 학교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30%에 해당하는 문법 문제가 나오는 것일 거고요. 또 서술형의 비중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서술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얼마나 이 학생이 영작을 잘하냐에 대한 어떤 물어보는 것이 대부분이죠. 따라서 우리 학생들은 한 번 시험에 약 70%에 육박하는 문법과 관련된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문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해결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은 그냥 문법을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고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수험의 관점에서 문법을 바라보고 수험의 관점에서 문법을 가르치는 집단에게서 영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 학생이 배운 문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문법이 시험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훈련하고 다시 자신의 위치를 평가해서 앞으로 보게 될 실제 시험에 최대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올해 1학기 중간고사, 쉬문중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예요. 굉장히 문제가 쉽습니다. 딱 보시기에는 아마 이걸 틀려? 이러시는 어머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런 문제조차 우리 학생들은 꽤 많이 틀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실수했어요, 쌤. 실수가 아닙니다. 네, 실수가 아니고 실력이에요. 왜 실력이라고 말씀드리냐면 학생들은 이런 3인칭 주어 뒤에 오는 동사의 수일치라든지 또는 일반 동사를 의문문으로 만들 때 어떤 과정들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아주 여러 번 봐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 걸로 만들지 못한 채로 중학교에 올라온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창하게 영어는 할 줄 알고 또 리스닝이나 스피킹도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지만 막상 영어 시험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문법 사항들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문제를 보셨을 것 같아요.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이렇게 어머니들께서도 맞추는 문제를 우리 학생들이 틀립니다. 예를 들면 2번 같은 데서 그냥 민호만 보는 거죠. 민호? 3인칭 단수네? 그럼 뒤에 3인칭 단수 동사가 와야지 하고 해지를 그냥 쓰는 거예요. 즉 앞에 무엇이 있는지는 보지 않은 채로 기계적으로 우리가 학습했던 그 방식에 의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저런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결국 내신에서 중학 내신뿐만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내신도 결국 어법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하고 서술형을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따라서 1등급이냐 또는 1등급이 아니냐가 판단이 됩니다. 고등학교 어법의 범위는 중학교 어법의 범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중학교 때는 시험이 각 학년별로, 각 학기별로 시험에 나오는 주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만 완벽하게 마스터하면 시험에서 실패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되는 시점부터 중학 과정에서 배웠던 모든 문법사항을 한 번에 물어봅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돼서 문법 공부해야지, 아니면 중3 겨울방학 때 문법 공부해야지, 안 됩니다. 중학교 때 미리 고등학교 가서 자신이 하게 될 문제들을 또는 문법 내용들을 미리 마스터하지 않는다면 상위권과의 경쟁에서 매우 힘들어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저희 깊은 생각 어학원에서는 이런 학생들의 내신 성적 향상을 위해 또 문법을 정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네, 일단 커리큘럼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입학하는 시점인 11월 말, 즉 12월, 1월, 2월이 되겠죠. 총 3달 동안의 겨울방학 동안은 어떤 초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냐면 1학년 때 이 학생들이 배우게 될 문법 내용에 대해 선행을 하게 됩니다. 즉 중학교에 가면 이런 영어가 나온다, 중학교에 가면 이런 문법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포괄적인 범위에서 선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방학 프로그램으로는 1학년 때 나오게 될 그 한 번 있는 시험에 주로 나오는 서술형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게 됩니다. 이렇게 방학 동안 학생들은 한번 그 본인이 배우게 될 1학년 문법 내용과 그리고 서술형을 대비하는 프로그램을 겪고요. 1학기 때는 시험이 한 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봄에는 중1, 1학기 기말고사에 보게 될 문법 진도를 다시 한번 깊이 심화 과정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학기 때는 학생들이 시험이 없습니다. 시험이 없다고 그냥 마냥 놀거나 재밌는 영어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상태로 2학년 1학기가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당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적에 대해. 따라서 그런 것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수학에만 선행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영어도 문법에 선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2학기 때는 2학년 때 배우게 될 문법 내용들을 기본적인 수준에서 선행을 하면서 이따 말씀드릴 내신 어법 평가 시험을 통해 학생들은 시험이 없는 기간에도 시험을 보면서 일반적인 일상적인 긴장감과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또 시험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실제로 2학년 때 어떤 문제들이 나올지를 미리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1년 동안의 어떤 연간 문법 커리큘럼과 더불어서 또 깊은 생각 어학원만의 특별한 문법 학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신 어법 평가 시험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내신에서 결국 우리 아이들이 1등급을 받기 위한 가장 큰 연결고리, 바로 문법입니다. 이 문법을 아이들이 잘하기 위해서는 수업만 하고 과제만 준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시험 직전까지 배운 문법 내용에 대해 내신 수업 개강 직전에 평가를 실시하고, 이 평가는 실제 학교 시험에 나오는 문법 유형들로 객관식과 서술형 문제들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학생들은 선생님과 함께 정답을 맞추며 해설 강의를 듣게 되고요. 해설 강의를 들은 후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서술형 답안지를 제출하고 서술형 답안지에 대한 첨삭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이런 첨삭 노트와 그리고 해설 강의를 바탕으로 다음 시간까지 본인이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과제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 번에 트레이닝을 끝난 후에 실제로 내신이 개강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내신 개강하기 전부터 미리 정규 학기부터 내신에 대한 준비를 1년 동안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2학기 때 시험이 없지만 2학년 1학기에 나오는 문법을 선행학습함으로써 그런 내용들을 2학기 때 적절하게 시험 기간에 배치해서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거의 끝이 났네요. 네, 많이 힘들으셨던 것 같은데, 덥기도 하고, 또 제가 말을 하는 게 막 재밌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좀 지루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아이들이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 가는 것. 그거 말고 사실 다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만 연구합니다. 수험의 관점에서 영어를 바라보고, 수험의 관점에서 영어를 고민하고, 수험의 관점에서 영어를 지도합니다.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깊은 생각 어학원이 우리 아이들이 내신과 수능에서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는 그 열쇠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영어 단어 혁신 프로그램은 꼭 저희 중등수학에서 꼭 직접적 비교는 아니지만 오답노트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모르는 것들에 대한 집중적인 학습 뭐가 필요한 거고 시간들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할 게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이 인상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순서는 중등 과학이고요. 수능과 과학 논술의 기초로서 이제 중등 과학을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중등 과학의 대표 강사이신 정원 선생님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깊은 생각 과학 강사 정원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리모컨을 못 받아서 이건가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깊은 생각 과학 강사 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두 번 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 저쪽을 보고 계셔서 제가 이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 과학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핵심만 짚어서 중등 과학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과목은 몇 과목이 있을까요? 중학교 과학은 몇 과목이죠? 중학교 과학은 한 과목이고요. 고등학교 과학은 몇 과목일까요? 지금 여러 대답이 나오고 있는, 여러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배워야 하는 과학 과목은 9과목입니다. 9과목 중에 너무 놀라셨는데 겁들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9과목을 다 배우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한 7과목 정도로 배우게 되는데 특히 지금 1학년 그다음에 예비 중일 학생들은 문이과 통합과정에 의해서 통합과학이라는 것을 수능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생이나 학생 아이들은 문과 학생들은 과학을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학부모님들의 아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학을 수능 때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과목은 총 9과목이고 그 중에 한 7과목 정도를 배우게 되는데 5과목은 필수가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등과학 위에 이제 5과목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에다가 더하기 2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지금 현재는 통합과학이 아니라 융합과학으로 학생들이 배우고 있고 앞으로는 통합과학이라는 교과서가 나와서 수능에 출제될 예정입니다. 통합과학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원과목의 내용의 30% 정도를 섞어서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내고 있고요. 난이도 역시도 원과목 난이도의 한 30% 정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융합과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융합과학보다는 많이 쉽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고 아직 다 만들어지진 않았고요. 목차를 좀 봤더니 쉬워지긴 하는 것 같은데 학생들이 그걸 쉽게 느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융합과학보다는 조금 더 쉬워진다라는 거. 하지만 문과든 이과든 우리 아이들은 수능 때 과학을 시험 보게 된다라는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차례는 이렇습니다. 초중등 과학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중등과학과 고등과학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래서 과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고 중학교 과학을 꼭 공부해야 하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이들은 과학을 매우 재밌어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5, 6학년을 지나오면서 과학이 좀 어려웠고 힘들었다. 특히 어머니들 지구와 달 부분 기억나세요? 아이들이 엄마 왜 초승달이 어느 쪽에 뜨고 금음달은 어느 쪽에 뜨고 이런 거 질문하고 그랬을 텐데 과학이 조금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과학은 이렇게 지금 내용에서 보듯이 중학교 과학이랑은 다르게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관찰하고 서술하는 정도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외부의 압력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실험 결과를 보면 기체에 힘을 가하면 부피가 변한다. 근데 액체는 잘 변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관찰과 서술을 합니다. 같은 내용을 중학교 1학년 지금 배웁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이 부분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중1 아이들은 분자운동과 상태변화라는 단원에서 기체와 외부 압력과의 관계를 배우는데요. 자, 초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죠? 기체의 압력이 가해지면 부피가 변한다. 이 정도로 이제 배웠던 부분들이 보일 법칙이라는 근사한 이름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그래프와 표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실제로 이러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프를 주고 어떠한 압력일 때 부피가 어떻게 되지? 라는 이런 문제를 풀게 되고요. 초등학교 과학과 중학교 과학이 이제 다른 부분, 그래프와 계산을 통해서 학습한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기체의 압력과 부피가 어떻게 관계에 있는지를 학습하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과학을 즐거워하고 잘했던 친구들이 중학교에 와서 약간 당황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바로 이러한 지점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프를 잘 보시면 가로축이랑 세로축에 X와 Y가 써있지 않습니다. 자, 가로축에 뭐라고 써있죠? 너무 작죠? 압력이라고 써있고요. 세로축에 부피라고 써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가로축은 X, 세로축은 Y 그래프에 많은 학생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래프를 해석하고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과학학습을 할 때에도 이런 부분들을 항상 주지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잠시 놀라실 텐데요. 왼쪽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는 서일중학교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지도,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선들은 전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온대저기압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을 때 지역마다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올해 9월 모평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여기에는 선만 나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중학교 문제가 더 난이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모평 문제에는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전선의 모양이 정확히 나와 있죠. 왼쪽에 있는 서일중학교 문제는 이제 2학년에서 배우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 문제를 푸는 학생들은 사실 오른쪽에 있는 문제도 거의 풀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학교 때 나왔던 그림과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면서 조금 더 심화되어 나옵니다. 물론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도 당연히 출제가 됩니다.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선여중 2학년 7단원, 지금 현재 시험 범위 부분인데요. 작년에 기출되었던 문제입니다. 호르몬 부분인데요. 혈당량이 조절되는 과정을 이제 호르몬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성 단원에서 지금 혈당량이 조절되는 과정에 대해 옳고 그름을 이제 묻는 문제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역시 올해 9월에 출제되었던 모평 생명과학 문제입니다. 그림이 어딘가 모르게 비슷하다라는 거 아시겠죠? 중학교 때 배웠던 호르몬들이 사실 생명과학원에도 그대로 이제 나오게 되고요. 물론 훨씬 더 어렵게 출제가 되겠지만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중등과학 학습이 없으면 고등과학 학습이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직접 느끼시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꾸. 다음은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과학학습을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3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1학년 2학기 초반에 배우게 될 단원에 있는 주요 단어들입니다. 과학에서 계산하고 그래프 그리고 이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요. 사실 과학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용어입니다. 용어를 숙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나오는 용어들은 중학교 1학년 과학 5단원에 나오는 용어들인데요. 이 용어들에 대해서 학생들은 모두 자세히 서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시고 지금 다들 이제 자료집을 보고 계신데요. 그냥 앞에 보시면 됩니다. 앞에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과학 공부를 시작할 때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한자어에 굉장히 약하고 어려워합니다. 지금 어머니들은 여기 있는 단어들을 보시면 예를 들어 폐열 이런 단어를 보시면 버려지는 열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단열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단열이 어떤 의미인지.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런 단어를 보고 바로 저게 어떤 뜻이다. 이러한 뜻이겠구나를 알지 못합니다. 모든 걸 처음부터 외워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아이들의 이제 답답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과학 학습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용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전략 2번째는 왜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궁금해하던 것을 중학교 올라오면 굉장히 어려워하고 왜 이걸 내가 궁금해해야 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질문들은 중학교 학생들이 학교 서술형 시험에서 대답해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빗방울을 맞아도 다치지 않는 이유. 당연하죠. 맞아봤는데 안 다치더라. 그런데 아이들은 이것을 정확히 계산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빗방울의 질량이 얼마고 몇 킬로미터 위에서 떨어지는데 왜 내가 죽지 않지? 설명해줘. 이러한 문제들을 실제로 풀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과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디고 어머니들 생각에 과학 암기 과목이라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니? 그런 마음보다는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야 하고 서술해야 하고 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째는 연속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중학교 때 나오고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은 더 심화돼서 고등학교 때 나옵니다. 지금 대충 넘어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다음에 무조건 꼭 나온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지금 현재 아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학을 수능 때 시험을 보기 때문에 중학교 때 배우는 과학의 어떠한 단원도 그냥 넘어가고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등과학을 그렇다면 중등과학을 왜 정말 공부해야 하는지. 자, 첫 번째 부분,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재미있는 과학 이후에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어머니들 미용실 가면 많이 보실 수 있는 한 2.5cm에서 3cm 정도 두께의 책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과학책을 한 5권 정도를 손 위에 올려놓으면 이게 손이 덜덜덜 떨릴 정도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두꺼운 만큼 사진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학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요. 중등과학의 기초 없이는 고등과학을 학습하기가 매우 힘들다라는 거. 이거는 앞에서 보셨듯이 중학교 과학의 기초 위에 고등학교 과학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하고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이 수능에서 출제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앞에서 박원영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서는 대부분 과학 탐구를 꽤 높은 비중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과학 탐구의 학습은 필수가 되는데요. 그 부분을 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그다음에 올해 수능에서 어떻게
과학 탐구가 반영되었는지 부분입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대학 이름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수학과 과학 탐구의 반영 비율이 같은 학교들을 제가 표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문제가 더 많고 학습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실제 대학 입시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계신데 많은 학교들에서 이렇게 수학과 과학 탐구가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분 어머니들께 과학을 왜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반영되고 있고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맨 뒤쪽에 보시면 중학교 과학 설명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설명회를 신청을 해주시면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설명회가 끝난 이후에는 1대1 상담을 통해서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표 안내해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1학년 과학 계획과 이제 시간표인데요. 중학교 1학년 과학은 12월부터 시작해서 4월까지 중학교 1학년 전체 개념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과 6월 동안 주요 단원을 복습합니다.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이 저 시기에 있기 때문에 주요 단원 복습을 이제 넣어 놓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보통 1학기 기말고사 때는 아이들이 물리 단원을 시험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부분을 복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 이후부터는 중학교 2학년 과정 개념 정리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들에 대한 부분은 자료집을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맨 뒤에 있는 설명회 일정 참고하셔서 꼭 설명회에 와서 자세한 설명 들으시고 과학 학습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깊은 생각 정원이었습니다. 공통과학이었죠. 네. 아이들이 이제 이분 쪽의 아이들도 이제 과학을 배워야 되는 상황이라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과학을 듣는 재밌게 과학을 드시기 때문에 재밌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중등 수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5 배종교육과정에 거의 주요한 내용들이 수학에 있습니다. 그 중심으로 말씀해 주실 거고 학습 전략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번 박수를 이렇게 하는 것을 좀 제도해서 직접 박수를 유도하는 식으로 모시겠습니다. 김성원 원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깊은 생각 중등수학 원장 김성원입니다. 수학 얘기를 좀 하는데요. 일단 안 좋은 게 또 바뀌었습니다. 이게 대통령 선거 한번 끝나면 교육과정이 한 번씩 바뀌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들도 정신없지만요. 그 교육과정이 바뀌면 제일 힘든 게 접니다. 이제 학원 교재를 이제 사용하는데 그때마다 교재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생활을 지금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겨워 죽겠습니다. 그래서 다가온 대선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바뀌었는데요. 원래 처음에는 몇 번의 역사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머니들이 수학이 또 이제 바뀌면 혹시 신문 기사들을 보셨나요? 거기 수학이 어떻게 바뀐다고 좀 읽어보셨을 때 좀 캐치가 좀 되시나요? 그렇죠. 항상 이게 상당히 불리한 여건인데 영어는 아까 시험도 보는데 막 열심히 하시는데 저도 한번 해볼 걸 그랬어요. 10문제 놓고 시간 1분입니다. 푸세요. 그럼 민망이겠죠? 자, 그래서 일단 교육과정을 좀 보시는데요. 일단 어머니들이 오늘 정신을 좀 잘 차리셔야 된다. 이게 항상 문제인데요. 열심히 쓰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학생 때 해보셨잖아요? 쓰신 다음에 집에 가서 다시 보실까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예, 한 번에 잘 드시는데요. 일단은 고등학교 과정이 바뀌었습니다. 보시면요. 예, 꺼졌네요. 잠시만요. 어떻게 되는가요?
예, 아래랍니다. 자, 지금 현재 중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제 중1 돼야 되잖아요? 예. 중학교 교과서는 바뀌지 않는데요. 고등학교 과정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일단 어머니들의 상식 테스트가 필요한데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은 수원 수투 배우죠? 이름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제? 그리고 뭐 배울까요? 미적분 1 배우고, 미적분 2 배우고, 확률 통계 배우고, 기하 벡터로 마무리됩니다. 이게 현재까지예요. 어디 가서 오늘 여기 딱 들으셨는데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요. 주무신 거예요. 눈 뜨고. 자, 그래서 일단 이름이요. 위에 있는 이름들이 현재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름이 또 싹 다 바뀝니다. 예, 같은 이름이 또 되면서 우리를 혼동하게 만드는데 일단 밑에 표 보이죠? 예, 고1 때 배우는 과목, 예, 제목 그대로 수학입니다. 고1 때 배우는 과목이 뭐라고요? 예, 그냥 수학이에요. 고2 때 올라가면요, 문과, 이과가 조금 바뀌는데 여기도 잘 들으셔야 된다. 문과는 수학 1, 확률 통계, 이과는 수학 1, 2, 미적분 확률 통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요,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뀐 건 문이과 통폐합이잖아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이과 통폐합은 과학과 사회를 통폐합하자는 겁니다. 수학이 통폐합됐잖아요. 우리 아이는 아따 문과 공부해도 이과 갈 수 있어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이요. 그런 일은 안 벌어집니다. 근데 또 문제는요. 저번에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정권은 다른 교과 과정이 좀 다른데요.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어디까지 뭘 배워야 되는지, 문과가 뭘 배우고 이과가 뭘 배울지 확정 지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잘 보실 거는 이렇게 됐다가 일단 있는데요.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 하실 건 이번 교육과정 개편을 보시면요. 뭐가 있냐면 일반 선택이란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이란 게 있어요. 그리고 선택 과목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우리 아이들이랑 관계없고 과거 애들이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까지는 일반 선택인데요. 조금 보실 건 뭐냐면 수학을 보시면 위에 수학 1, 수학 2 현재 과정 보이죠? 거기랑 비교해 보시면요. 수학 1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지금 수학 1은 좀 그래 구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수학 1은 현재 고1이 배우는 거. 이제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학 1은 제가 개정 수학 1이라고 할게요. 접수되시죠? 예, 그래서 현재 수학 1 배우는 단원들이요. 우리 아이가 배울 수학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문제는 어디가 문제냐면요. 수학 2입니다. 수학 2에 보면 집합명제, 함수, 수열, 지수와 로그가 있었는데 여기서 뭐만 살아남냐면요. 집합명제, 함수만 살아남아요. 그리고 밑에 경우의 수 있잖아요. 예, 경우의 수는요. 어느 정도 내용이냐면 우리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경우의 수가 중학교 때 한번 나옵니다.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2학년? 예, 내용이요. 복잡한 내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2학년 2학기 학교 시험을 보면요. 이제 혹시 원순열 뭐 그런 거 기억나시나요? 저도 굳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굳는 만큼 저도 굳는데요. 예, 그런 것마저도 중학교 2학년 학교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저 단원에는 그런 내용이 다 삭제입니다. 그냥 단순히 혹시 NPR, NCR 기억나시나요? 죄송합니다. 자꾸 과거의 암울한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 예, 그 정도 기호의 내용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학 내용은 지금 현재 배우는 수학 1 내용하고 수학 2에서 수열하고 지수 로그가 빠졌다. 여기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과 아이들 보면 수학 1을 배우는데요. 개정 수학 1입니다. 딱 보시면요. 느낌이 좀 이상해요. 단원은 깔끔합니다. 3단원. 지수함수, 로그함수, 드디어 제일 싫어하는 거 나옵니다. 우리를 수학 포기하게 만든 그놈의 단원 삼각함수, 수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바뀐 거냐면 삼각함수는 현재 고등학생들은 이과생만 배우고 문과생이 안 배웠습니다. 근데 이젠 문과생이 다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열은요, 원래 1학년 때 있는 게 2학년 내려갔잖아요. 1학년 애들이 배우기엔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교육과정 보면 2학년 때 있던 게 지금 1학년 왔다가 다시 2학년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1학년 때 지수와 로그 저거 지금 수투의 지수와 로그 보이죠? 그쪽은 뭐만 하는 거냐면요. 지수 로그의 단순 연산만 배워요. 근데 이제 저쪽에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저것도 어디만 배웠냐면 현재는 이과생만 배웠던 겁니다. 그게 문과생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데 저 계정 수학 원 있죠? 저게 단어는 3개인데 딱 느낌만 보시면 아시잖아요? 아시죠? 아실 거예요. 아셔야만 해요. 어렵답니다. 그래도 저기도 어렵고요. 확률 통계는 지금과 똑같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과 수학 보면 이제 문과가 수학, 계정 수학 원하는데 이과가 안 할 수 없잖아요? 합니다. 다음에 수학 2 보면요. 이 책은 함수의 극한 연속, 머리 아프다 벌써 그쵸? 미분 나오기 시작하고 적분 나옵니다. 여기는 좀 쉽게 생각하면 현재 미적분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미적분이란 책은 미적분 2입니다. 그리고 확률 통계는 똑같이 확률 통계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뭔가 안 보이죠? 그게 그래서 아까 좀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정말 무책임한 정권이에요.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요. 문과 애들은 이제 좀 정리하실 거. 현재 문과는 미적분 배워요? 우리 아이들은 미적분 배울까요? 그냥 거기서 보기인데요. 현재 이제 우리 아이들은 문과 가면 미적분을 배우지 않습니다. 대신에 삼각함수, 지수 로그 함수를 배우게 돼요. 그냥 거기서 거기입니다. 어렵긴 매한가지입니다. 근데 이과생들은요. 기하 벡터가 안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문제가 이걸 확정 지어주지 않음이에요. 잘 드셔야 돼요. 확정 지어줌이 아니고 교육부 발표 자료를 보면요. 거기를 잘 자간을 읽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게 있습니다. 아까 저기까지가 우리 아이들이 배울 일반 선택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진로 선택 과목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전문 교과는요. 우리 아이들랑 상관없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이 문제인데요. 진로 선택에 보면 기하, 실용수학,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입니다. 예전이랑 달라요. 예전에 이과생들 선택 과목 했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이 난리가? 죄송합니다. 계속. 예전에 이산수학 이렇게 해서 4과목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요거가 있었는데요. 어머니들 이게 확정 발표가 안 돼서 그런데 어머니들 한번 보시는 겁니다. 기하, 실용수학, 경제수학, 수학 과제 탐구입니다. 과연 이게 수학에 나올 것인가? 수능에. 어떤 아이가 수학 과제 탐구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수업의 도입, 수업의 과정, 수업의 발표, 수능 시험장에서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이렇게 발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간을 읽어보면요. 기하 벡터는 수능에 나올 수가 없는 과목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확정 지어주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하 쪽에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제목이 기하와 벡터예요. 근데 뭔가 또 없잖아요. 이게 뭐가 없냐면요. 공간 벡터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보시면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요즘에 어머니들 제일 착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미쳐버리겠습니다. 수능이 쉬워졌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수능에서 29번, 30번 문제가 쉬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과생들이 어떤 마음으로 수능을 보러 가냐면 29번, 30번은 일단 포기입니다. 나머지 28개 다 맞고 시간 내서 29번, 30번 맞으면 좋고 틀려도 어쩔 수 없고 그래서 그때 이과의 수능 1등급 커트라인을 보면 그게 대강 92점이에요. 뭔 의미인지 아시나요? 뒤에 2문제 4점짜리 2개입니다. 빼면 92. 그러면 저번에 100점 나왔잖아요? 그 이유는 뭔지 아시겠죠? 28번까지는 다 맞고 29번, 30번도 이제 포기하고 갔었죠. 우리 이과 학생들은. 근데 가서 문제를 보니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쉬워졌다는 건데요. 여기서 착각하지 마실 건요. 모든 아이가 쉬워졌다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들의 자녀가 수학을 잘하면 쉬워진 게 맞는데요.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은 28번까지는 똑같습니다. 우리 수능 보면 60만 명 보는데 60만 명이 다 100점은 아니잖아요? 일단 그게 전제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느낌이 오시죠? 이게 확정 발표가 아닌데 기하 벡터는 선택의 구조상 수능에 나올 수가 없는 상태일 수밖에 없다 이거.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되시나요? 문과 뭐 한다고요? 그쵸? 이게 좀 휙 지나가면 일단 고1 때 뭐 배워요? 예, 이건 쉽습니다. 수학. 고2 문과가 된다면 수학원, 확률통계. 이과는요? 1, 2, 미적분, 확률통계. 예. 그래서 다시 쉽게 얘기 드리면 수학원은 새로운 책이고요. 수학2는 현재 미적분 1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미적분 책은 미적분 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있는데요. 더 깝깝한 건요. 이게 과목도 확정 발표가 아닌데요. 더 깝깝한 거는 수능 때 무슨 과목을 볼지도 갑갑합니다. 아직도 기다리셔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리셔야 되냐면 현재 중1 아이들이 중3 되는 11월 달까지. 그때까지는 깜깜한 속을 가는데요. 여기서 또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혹시 여기 연배가 그렇게 좀 되실 것 같은데 수능들 보셨죠? 예, 물론 그전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수능 첫 번째 몇 번째까지는요. 수학 시험 범위가 고1 과정까지 들어갔었어요. 너무 오래된 얘기죠? 그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중학교 과정도 나오지만 고등학교 과정은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중학교 관련한 문제들도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의 마인드가 계속 오늘 설명드릴 건데 마인드가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확정되지 않아서 만약에 고1에 배우는 수학의 범위가 되면 그때는 중학교 내용도 출제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때 나왔던 수능 문제가 요즘 중학교 3학년, 2학년 학교 시험 문제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일단 여기까지가 고1 얘기고요. 이제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심각한 게 있습니다. 현재 6학년이죠. 예, 이 6학년 때부터 이제 뭐냐면 정신이 없는데요. 지금 15년 개정과정 말고 그 전 개정과정 있죠. 그 개정과정이 올해 처음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가 좀 관건이냐면 초등수학하고 이제 고등부 얘기는 이제 그만 되죠? 걱정되는데 여기서 시험을 봐야 되나? 저도 여기서 빵꾸뽕을 준비해서 시험을 볼 걸 잘못했습니다. 그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수학의 차이점을 일단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 심각해요. 교과과정이 6학년 과정이 바뀌었는데 뭐가 심각하냐면요. 그 초등학교 수학의 목표는 딱 이거예요. 직관력, 공간감각, 단순연산. 그러니까 중학교에 올라가서 수학을 배울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만든다가 초등학교인데요. 그것도 언제까지 얘기냐면요. 현재 중1 아이들까지 얘기입니다. 어머니들의 자녀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6학년 아이들은 한 학기에 8단원씩 해서 16단원을 배웠어요. 근데 현재 우리 아이들은요. 깔끔해졌습니다. 6단원. 여기에 가장 문제는요. 단원이 줄었다도 줄었다인데요. 가장 문제는 내용이 매우 쉬워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다 어떤 문제가 빠졌냐면요. 어머니들 그 아이들 좀 보시면 가르칠 때마다 한 마디 있습니다. 이 애들 뭐 이렇게 숙제하고 문제 이렇게 하다 보면 별표 치는 유형이 좀 있는데요. 일단 어려운 거 별표 치겠죠? 애들 머릿속에 그런 문제는 중요해요. 항상. 그리고 또 하나 문제 별표 치는 게 있습니다. 한글로 써 있으면 일단 5줄만 넘어가면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일단 별표입니다. 일단 딱 별표. 누군가 풀어주리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 교육과정의 문제는요. 내용도 매우
단순해졌고 또 하나는 그런 문장제문들이 다 빠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6학년 과정에서 1학년 과정으로 넘어올 때 문장제 문제 있죠. 좀 더 쉽게 말하면 문장제 문제 좀 어렵고 좀 쉽게 말하면 활용이요. 활용해서 큰 벽에 부딪힐 겁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보시면요. 1학기에 보면 분수 나눗셈, 소수 나눗셈이 있어요. 예전에 작년까지는 뭐가 있었냐면 분소수의 혼합계산이 있습니다. 연산력도 매우 약화된 상태예요, 자녀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요. 계속 문제만 발생해요. 교육과정이 바뀌니까. 저 6번째, 2학기 6번째면 여러 가지 문제 풀기 있죠. 저기 단원이 뭐가 있었냐면 작년까지는 방정식 활용 비슷한 거 푸는 게 있었습니다. 예상하고 확인하기, 거꾸로 문제 풀기 등등 있었는데요. 저기 여러 가지 문제 풀기는 그런 걸 다룬 게 아니에요. 저기 여러 가지 문제는 분소수의 혼합계산이죠. 그게 한 소단원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 전에 배웠던 책이랑 완전히 다른 책이다. 쉽게 생각하시면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예전에 광고 혹시 보셨을 건데 초등학교 교재 광고하는 거 보셨죠?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애가 띠풀 넘는 거. 1학년 때 잘 넘고 2학년 때 잘 넘고 3학년 때 잘 넘고 4학년 되니까 와! 이번 교육과정의 개편은요. 4학년도 잘 넘고 5학년도 잘 넘고 6학년도 잘 넘고 1학년 딱 되니까 갑자기 확! 그러니까 일단 현재 상태가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이 매우 약화됐다. 그래서 걱정되는 건 뭐냐면요. 저 교과과정의 가장 문제는 모든 대응이 또 간략해야 되잖아요. 현재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1학년 2학기 과정이죠. 중1 1학년 2학기. 그쪽 단원을 그나마 좀 쉽게 넘어갔습니다. 뭐였냐면 그 1학년 2학기 보면 그거 나옵니다. 겉넓이 구하기, 부피 구하기, 넓이 구하기. 그게 6학년 교과과정이랑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6학년 과정이 좀 어려운 문제집을 보면 중학교 1학년 문제가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이 교과과정은 그런 게 다 삭제됐습니다. 원의 넓이면 정말 원의 넓이만 구합니다. 부피는요, 정말 기둥의 부피만 구해요. 예전처럼 뭘 잘라내고 갖다 붙이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머니들이 좀 제일 시킨 그겁니다. 아까 그 광고, 띠임틀 잘 넘던 4학년 때 왁 이게 나오던 게 6학년까지 잘 넘어가다가 1학년 때 띠임틀 벽이 훅 나온다. 그러니까 1학년 과정은 이제 지금 6학년 과정을 공부해서 1학년 과정을 잘 넘어가겠다.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학년입니다. 6학년 따로, 1학년 따로입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그래서 초등학교는 저런 걸 가지고 직관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애들 보면 어머니들 옆에서 채 좀 해주시죠. 보시면 딱 그래요. 뭔가 풀이 과정 없는데 딱 보고 야 5다 5. 정말 답이 5예요. 이런 정도의 문제를 초등학교에 다뤘다면요. 이제 중학교 문제로 가면요. 중학교 문제로 가면 저건 너무 긴장하죠. 조금 이따 볼 거고요. 갑자기 문제 나왔죠. 그러시면 안 돼요. 일단 중학교 문제는요. 어머니들 생각해 보시면 중학교는 뭐가 관건이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많은 내용 안 합니다. 제일 수학하다 보면 제일 싫은 거 있잖아요. 공식 외우기.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드디어 정의, 정리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공식을 잘 외워서 써먹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요. 이거 못 푸셔도 돼요. 못 푸셔도 되는데요. 일단 질문은 좀 할게요. 이게 몇 학년 문제 같을까요? 학교 시험입니다. 학교 시험. 지금 중학교 3학년 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저 2차 방정식에 두근 알파벳 할 때 알파벳 한 읽으실 줄 알죠? 아실 거예요. 알파베타를 할 때 알파 제곱 더하기 2베타의 값을 구하세요. 이겁니다. 정의와 정리, 공식을 배운다는 게 뭔 소리냐면요. 저거 문제 풀 때는요. 딱 두 가지만 필요해요. 방정식을 풀 때의 기본은 해가 주어지면 해를 대입한다. 그게 첫 번째 풀입니다. 그리고 이항시켜서 마지막 가면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로 결정된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이제 수학을 공부시키는 방법이 바뀌셔야 됩니다. 초등학교까지는 직관력 그런 거잖아요. 단순연산. 어머니들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수학을 포기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공식을 몰라서 나는 정녕 수학을 포기했던가? 예, 문제는요. 완전히 어머니들 생각이 바뀌셔야 됩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거짓말 하나 좀 얘기 드려야 되는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어머니들 그리고 애기들 하다 보면 상담하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개념은 알겠는데 문제는 안 풀려요. 아마 어머니들도 몇 번 해봤을걸요? 거짓말입니다. 수학에서 개념하는데 문제 못 푸는 건요. 그냥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요. 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이거 외우라고 하잖아요. 외우는 거 얼마 안 걸립니다. 애들 한 5층면 돼요. 관건은 저거를 여기저기에 어떻게 나오는지 써먹기를 연습해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여기 질문 한번 해본다. 우리 아이들 지금 학원 댕기죠? 예, 다닐 거예요? 예. 한 번 학원 갈 때마다 대강 숙제 얼마 정도 하나요? 몇 시간? 설마 단위가 틀렸나요? 분인가요? 분? 예. 여기서 문제는 뭐가 발생하냐면요. 아이들의 엉덩이의 힘이라고 하잖아요. 매우 약합니다. 실제로 보면 매년 이제 12월 초가 되면 예비중일반을 개강합니다. 그때 어디가 차이가 나냐면 이제 저희가 초등부 학원도 있는데 거기서 온 아이들과 거길 안 댕긴 아이들의 차이가 엄청나요. 보통 보시면 하루 숙제 양이 지그시 앉아서 3, 4시간은 풀어야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게 2학년, 3학년, 고1까지 가면요. 고1 1레벨쯤 가면 어디까지 숙제량이 되냐면요. 밤새야 됩니다. 실제로 중3 1레벨 아이, 저희 반 아이 보면요. 12월달 시작해서 여름방학 전까지 하루에 4시간 이상 잔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뭔지 아시죠? 저 공식 몇 개를 이리저리 쓰는 연습하다 보면요. 단순 계산이 나옵니다. 한 단원에 중학교 1학년 과정 배우잖아요. 한 단원의 유형이 한 30개만 잡는 거예요. 30개 잡으면 거기에 한 번에서 우리가 풀 수 없잖아요, 애들이. 거기에 곱하기 5만 합니다. 단순하게 150문제예요. 그 정도를 소화해내야 뭔가 이야기가 된다요.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건요. 어머니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참고로 말하면요. 어머니들 정석은 기억나시죠? 정석 한 학기 책이요. 몇 단원이냐면요. 19단원이에요. 그럼 산수 한번 해볼까요? 19 곱하기 150은 그냥 많다. 예, 대강 3000문제쯤 돼야 잘하는 게 아니라 기본 연산을 웬만큼 한답니다. 좀 느낌이 오시나요? 저 공식을 배운다는 건 우리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절대적인 학습 시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공부 시간의 확보 없이 수학 문제 푸는 시간의 확보 없이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하길 바라는 건요. 어머니의 과한 욕심입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학을 잘하려면요. 대책이 없습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나를 좀 차이를 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애들 숙제 하루에 5페이지 갖다 많다고 징징대는 아이 있으면요. 어머니가 강력히 제재를 가하셔서요. 하루에 100문제, 150문제 정도 풀어야 이게 그런 게 좀 쌓여야 수학이 발전할 가능성이 잘 드셔야 돼요. 수학 실력이 발전한다가 아니라 발전할 가능성이 보인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매우 많이 알 것 같은데 잘 모르는 단어. 수학이요. 일단 150 이렇게 푼다고 했잖아요. 일단 수학은
다 개통의 학문입니다. 그런 상태가 안 벌어져요. 뭔 상태가 안 벌어지냐면 초등학교 안 되는데 중학교 1학년께 될 리가 없고요. 중학교 1학년께 안 되는데 중학교 2학년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기 드릴 게 중학교 1학년 보면 이 1학기 교재들은요. 단원 구성이 똑같습니다. 첫 번째 수, 두 번째 식, 세 번째 방정식, 네 번째 함수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가 발생하냐면 1학년 자연수, 다음 2학년 위에 줄만 있는 거예요. 자연수, 유리수와 순환수, 제곱근과 실수 이렇게 가잖아요. 다 수단원입니다. 여기까지 좀 알겠는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요. 두 번째 단원부터 발생해요. 2학년 거 보면 1학년 거 보면 정수와 유리수 말고 문자와 식 보이죠? 여기서 아이들이 뭘 배우냐면 식의 계산을 처음 배우고 1차 방정식을 처음 배웁니다. 그러면 이게 돼야 뭐가 되냐면 중2 때 가서 식의 계산, 연립방정식, 부등식이 돼요. 그게 돼야 중3의 인수분해 2차 방정식이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중학교 1학년부터 어머니들이 선행 나갈 때 나쁜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중3쯤 되면 엄청난 폐해가 발생해요. 무슨 선행 방법이 있냐면요. 초등학교 어머니들 선행 방법을 보면 매년 보면 비슷합니다. 첫 번째, 1학년 1학기 과정을 봅니다.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로. 두 번째, 봅니다. 센 수학을. 그리고 세 번째, 봅니다. 재상의 수학을. 그리고 패스. 이런 식으로 과정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좀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최상위, 여기서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우리 아이가 최상위 수학을 혼자 다 풀었어요. 거의 90%는 거짓말입니다. 뭐가 거짓말이냐면요. 최상위 책이 문제가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옆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키포인트가 답안지랑 똑같습니다. 그거 읽고 문제 못 푸는 아이는요. 한글을 가르쳐야 돼요. 수학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선행을 나갈 때 폐해가 뭐가 있냐면요. 정작 2학년 되고 3학년 되면 그래서 제가 이제 2학년, 3학년 수업할 때 깝깝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1학년 때 식이 여기가 문제면 문자식 이쪽 식의 단원에서 복잡한 식을 1학년 때 배워놓고 2학년 와서는 그거를 일단 알 수 있고 거기다 더 복잡한 계산을 해나가야 어디 가서 되냐면 3학년 2차 방정식 인수분해 문제 풀 때 복잡한 식이 나오면 계산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 1학년 때 문자식도 가뿐하게 개념 플러스 라이트 같은 간단한 식만 2학년 때도 간단한 식만 그러다 3학년 가서 딱 복잡한 식에 걸리면 애는 별표입니다.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여기서 그럼 또 이런 말 하세요. 아니 학교 시험도 쉬운데 뭐 이렇게 어렵게까지 해야 되냐. 문제는요. 이게 빵꾸가 뚫리면 어디서 더 문제가 나냐면요. 우리 고1 때 뭐 배운다고요? 예, 안 까먹으셨네요. 수학 배울 때 문제가 나옵니다. 수학 배울 때 문제풀이가 길어요. 그리고 식이 복잡해요. 그건 분명 2학년, 1학년, 3학년 식에서 연습을 했어야 되는데 그 연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또 거기에서 1학년, 2학년 때 거를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 아찔한 상황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이 쉽다고 우리 아이들 공부를 중학교 과정 1학기 있죠. 1학기 걸 쉽게 시키면요. 언제 가서 정말 해지냐면 수학을 배울 때 가서 복잡한 식을 풀어야 되는데 그 아이는 그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아까 공식 있잖아요. 공식은 알지만 문제 풀려고 덤벼들면 식계산이 안 되면 답을 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1학년 과정이 발목 잡으면 1학년 과정이 발목 잡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우리 아이도 지금 아마 1상은 몇 번째인데 또 1상을 저렇게 강조하나? 예, 1상이 안 돼서 2상 나갈 때 발목 잡히는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있고요. 또 하나 또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맨날 하다 보면 고1 과정 중요하다 하잖아요. 어디를 놓치기 쉽냐면 쫙 1학기 거 쫙 보면 왠지 다 수학 쪽으로 갑니다. 그쵸? 근데 문제는 중학교 대응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어머니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유학기제잖아요. 그 서울만 좀 다른 건 아시죠? 다른 지역은 한 학기만 자유학기제예요. 서울만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보고 2학기 땐 그냥 시험 없이 서울만 1년짜리입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1년짜리니까 어머니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고1 과정 어렵대. 그러니까 1학기에서 수학까지 도달하려고 노력하십니다. 물론 아이가 노력했는데 어머니가 더 노력하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은.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자유학기제니까 학교에서 시험도 없으니까 진도 왕창 빼져서 수학까지 가는데요. 그 전에 1학년 아이들이 2학기 과정을 소홀히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수학까지, 고1 과정까지 가려면 시험 대비 기간이 있잖아요. 그 전 애들, 지금 우리 애들 말고. 그 기간을 빼면 도저히 2학기 도형을 가르칠 시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도 그랬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자유학기잖아요. 시험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수학까지 가기 전에 이 도형의 그림을 딱 보시면 화살표가 3학년 되면 어딘가 집중적으로 가죠. 도형의 방식으로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학교 도형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다시 한번 드리는데요.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수학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학교 1학기 과정, 2학기 과정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2학기 과정을 보시면 1학년은 거의 화살표가 없잖아요. 저 의미가 뭐냐면요. 그냥 앞으로 수학하는데 기본 상식입니다. 여기저기 문제풀이 할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식적인 이야기고 2학년 2학기 여기가 엄청납니다. 첫 번째 경우의 수 있잖아요.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에서 배울 경우의 수 있잖아요. 거기랑 내용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학교 시험쯤 보면 앞으로 만들어질 수학이 있는 경우의 수보다 여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운데요. 여기 2학년 단원 중에 삼각형의 성질, 사각형의 성질, 도형의 닮음이 있는데요. 어머니들이 정말 열심히 시켜야 될 단원이 있습니다. 도형의 닮음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뭐가 결정되냐면요. 아이의 도형 감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이제 여기서 또 이러십니다. 2학년 2학기를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로 하면서 우리 아이가 잘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형의 닮음 속이 뭐가 문제냐면요. 저희가 중학교 과정에서 보면 아이들의 직관력을 한 방에 보인다는 게 보조승극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한 방에 보입니다. 좀 감각이 있는 애들은 그림을 딱 보면 딱 그거 그냥 끝나요. 근데 감각이 안 되는 애들은요. 이럽니다. 여기도 한번 그어보고 여기도 한번 그어보고 여기도 그어봤다가 어떻게 한번 걸리면 풀고 안 걸리면 펼쳐치고. 그래서 저 도형의 닮음은 정말 잘 보는 게 앞으로 고등학교 수학을 해도 문제 풀 때 도형 나면 저건 항상 걸릴 수밖에 없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3학년 보면 피타고라스의 정리, 삼각비, 원의 성질이 있는데요. 일단 이 세 단원 중에서 뭘 잘해야 되냐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의 성질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원의 성질은 도형의 방정식 가면 원의 방정식이 제일 어려운데 거기를 풀기 위한 기본 단계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가기 전에 1학년 아이들 2학기는 건너뛰고 1학기만 달려서 수학으로 가면요. 도형의 방식 쪽에 가서 매우 곤란한 상태를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있는데 조금만 더 보시면 이 도형을 왜 잘 봐야 되냐면요. 좀 글씨 보이죠? 이게 1학 2번에 나왔던 대충중학교 3학년 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푸시라는 건 아니고요. 그림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림만. 그림 기억하셨죠? 다음 페이지 봅니다. 짠! 이러지 마시고요.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내려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 직사각형 그려진 건 모양이 똑같습니다. 저게 뭔 문제냐면요. 미적분 원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 문제를 풀려고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중학교 도형 안 해놓고 미적분 원 하는데 저 문제가 나와요. 저기서 어렵다고 별표 치면서 그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적분 되게 어렵다.
그러면서 미적분책만 계속 봅니다. 원인이 거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행을 나가기 전에 전제 조건은요, 중학교 과정에 심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유학기제라고 막 나가시면 나중에 문제 좀 풀려고 할 때 계속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일단 중학교 과정에 그 단계별로 좀 보셔야 되고요. 아, 잘못 눌렀네요.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으면 이겁니다. 선행을 세울 때, 계획 세울 때 좀 버려야 할 얘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게 문제입니다. 다른 학생들의 진도 상향에 연연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기서 어머니가 자존심 싸움을 합니다. 옆집 아이가 어디까지 나가는데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옆집 아이보다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갑자기 자존심을 세우면 질 수 없다! 막 나가시는데요. 실제로 보면요. 뭐가 문제냐면 옆집 아이가 우리 아이 대신 수능을 볼 건 아닙니다. 그쵸? 문제는요. 여기서 다른 아이가 수험 배우고 있다. 이 말에 흔들리실 일이 아닙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수학은 개통양문이라고. 1학년 과정이 구멍이면 2학년 가도 그 구멍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요. 같은 과정을 여러 번 볼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옆집 아이가 어디까지 나갔는지 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음에 그래서 저게 또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니 더 빨리 더 여러 번 봐야 된다. 완전 문제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선행을 하면 자기 학년 과정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착각이다. 예, 정말 착각이에요. 그래서 세 개를 묶어서 얘기해 드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옆집 아이가 이만큼 나간대요. 옆집 아이가 이만큼 나가니까 우리도 이만큼 나가자 라고 하는데요. 아이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다음 얘기까지 그냥 묶어서 할게요. 시간이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어서. 첫 번째 좀 고려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아이의 상황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게 뭔 소리냐면요. 아까 3학년 1레벨쯤만 돼도 4시간밖에 안 잤다는 아이 있잖아요. 걔가 어떤 상태의 아이냐면요. 성실파예요. 감각은 부족한 여학생입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부족한 만큼 다른 애를 따라가려고 하니 하루에 4시간 이상을 못 자요. 그런데 문제는요. 성실한 그 감각이 좋은 아이들은 그 숙제를 그렇게 밤새며 하지 않거든요. 2-3시간 만에 끝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아이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이의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상태가 되냐면 우리 아이가 감각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태도 펼쳐질 수 있냐면 1학년 1학기 과정을 7번 봤다고 그리고 저희 학원에 들어온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요. 더하기 빼기 연산이 안 돼요. 그런데요. 더 거시기한 건 또 일상 배우는 방에 배정이 됐어요. 그렇겠죠? 더하기 빼기 안 되니까 어머니가 화를 내십니다. 도대체 이놈의 일상 몇 번 봐야 되냐고. 문제는요. 다른 아이의 진도에 연연하지 말라는 건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까지 아이가 선행을 얼마나 했는지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선행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얼마나 풀어보고 얼마나 공식을 써보고의 연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른 아이의 진도 연연하지 말 것. 그 얘기는요. 우리 아이의 상태를 잘 파악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성실성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1학년이 됐어요. 저희 학원에 아이를 보냈습니다. 한 번 숙제가 대강 몇 문제쯤 된다고요? 100에서 150문제. 시간으로 3-4시간. 이걸 아이가 과연 해낼 수 있는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만큼을 못하면 처음 들어왔을 때 레벨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자유학기제가 문제예요. 학교에서 자유학기제에서 무슨 직업탐방 이런 걸 제대로 다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그냥 아이들은 놀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실 건 뭐냐면요.
아이가 학교에서 놀고 있는데 하고 나서 시키잖아요? 그 아이가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물론 어머니들이야 선생님이 잘 잡아서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예, 저희들도 정말 대책이 없는 아이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어머니가 또 반대로 갑니다. 어차피 공부 안 할 거 학원 2개 댕겨라. 수학학원을. 뭔진 몰라도 듣기라도 해라. 그럼 언젠가 써먹을 날 오겠지.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해는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유학기제가 이제 전면 시행입니다. 모든 학교에. 그 학기 중에 상황에서 애가 얼마나 공부하는지도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의욕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얼마나 선행에 대해서 의욕을 갖고 있는가. 이게 뭔 상태가 되냐면요. 아이는 할 의지가 전혀 없어요. 이게 2학년께 자기 학교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선행 진도를 나가면 선생님은 말하세요. 저는 멍 때릴게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저희 반 애들한테 맨날 하는 게 있습니다. 학원에 기부금 낸다고. 어머니들은 그렇게 표현하시나요? 학원에 전기값 내려 댕기냐? 예, 그런 상태까지 고려해서 선행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릴 거는 저희 이제 분반고사를 좀 보시는 분들은 보실 건데 레벨 욕심을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벨이 나오면요. 어머니들이 딱 한마디예요. 우리 아이는 분위기에 좌지우지된다. 좋은 아이들과 섞이면 우리 아이는 잘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근데 실제로요, 자기 아이한테 맞지 않는 반에 가면 뭔 상태가 되냐면요. 이제 제가 1학년 1레벨도 하고 2학년 1레벨도 하고 3학년 1레벨도 하니까 1레벨 얘기를 설명드리면 애가 몰라도 질문을 못합니다. 쪽팔리거든요. 이것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지 않는 레벨을 욕심내면요. 애가 잘할 것 같죠? 분위기에 압도돼서 오히려 시간만 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릴 건 저희가 이제 1학년은 1학년 1레벨부터 5레벨까지 있는데요.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1학년 5레벨 나오면요. 어머니 머릿속에는 5레벨이라는 위치가 이렇게 미치져집니다. 중학교 아이들 중에 전체를 5등분해서 우리 아이는 그 5번째 다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중학교 학생 중에 절반 정도는 저희 학원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봐도. 남은 아이들 중에 5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로 나타나냐면 2학년, 3학년은 학교 시험을 보잖아요. 2학년, 3학년도 5레벨이 있어요. 그 아이들 학교 시험이 몇 점쯤 나올까요? 그냥 편하게 불러보세요. 5레벨이니까 뭔 학교 시험이 40점, 50점 나올 것 같잖아요? 예, 80점 이상은 기본이고요. 100점까지 나옵니다. 90점 전후가 나오고요. 그래서 실제 5레벨 아이들 보면 중학교 오면 이제 수학도 수준별로 A, B, C로 나누세요. 보통 5레벨 아이들 중에 한 3분의 2쯤이 A반에 들어가요. 5레벨이 낮은 레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좀 얘기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 세 번째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 꼭 드리는 게 선행을 많이 하면 자기 학년께 쉬워진다 했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저런 순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 학년 거의 심화가 바탕이 돼야 그 다음에 선행이 수월하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좀 얘기 드리고요. 다음에 요거는 좀 묶어서 얘기를 좀 드렸고요. 다음에 마지막 부탁.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잖아요, 자녀가. 일단 마지막 부탁 하나는요. 그게 뭐가 있냐면 그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초등학교 7학년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일단 어머니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그 수학 숙제 하다 보면 어머니들이 초등학교까지 그거 하잖아요. 채점. 안 해주시나요? 뭔가 문제 풀면 채점합니다. 그걸 당장 그만하셔야 됩니다. 매우 큰 착각을 일으키는데요. 그건 어머니가 아니라 아이에게 착각을 일으켜요. 뭔 착각을 일으키냐면요. 어머니가 채점하면 과감하게 틀렸다고 이 표시를 안 합니다. 부활의 기회를 줘요. 한번 고쳐보아라. 그리고 애가 고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 맞았네 동그라미.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요. 아이 실력에 대한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직, 우리 아이들 중1이면 중3도 어린데, 중1 된 아이는 정말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착각을 해요.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틀렸으면 다시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상한 상태가 펼쳐지냐면, 분명히 숙제할 때는 맞았습니다. 근데 시험 보면 안타깝게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일단 채점 해주시는 거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을 건데요. 해주시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요. 그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초등학교 수학까지는 어머니들이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애가 와서 엄마 이거 모르겠어 하면 가르쳐주세요. 그럼 애는 또 그걸 듣고 맞았다고 동그라미 칩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중3까지 가는 집을 봤어요. 그러면 중1, 중2 가면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어떤 식으로 나타나면 선수 교대가 일어납니다. 어머니 퇴장, 아버지 입장. 근데 지금 저희 반에도 있는데 어머니가 수2, 고1, 2학기 있죠. 거기까지 어머니가 다 질문을 받아줘요. 근데 문제는요. 그 질문을 받아서 애가 막 똥을 쳤다고 했잖아요. 걔가 그래요. 시험 보면 다 틀려요. 다시 풀어봐 하면 풀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좀 버리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초등학교 7학년을 만들지 말기에 또 하나는요. 학원을 너무 자주 빠져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학원 빠질 때 하는 정체불명의 병이 있습니다. 병. 갑자기 머리가 아파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문제는요. 수학이 개통학문 이런 건 또 뭐냐면 매우 연속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빠지면 다음에 뭔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요. 학원, 수학학원 빠지잖아요. 그날 할 숙제는요. 안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맨날 연속으로 배워서 양이 차가야 되는데 하루 빠졌어요. 그러면 그 말은 다음에 2배를 해야 되는 소리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 아직 엉덩이 힘이 약하다. 그래서 한 번 수학학원을 빠지는 걸 매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조금만 엄마 나 힘들어 하면 알았어 전화할게 해서 딱 하고 다음에 보충을 얘기하시는데요. 주중에 보충이란 불가능합니다. 아이가 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건너뛰고 배우게 되는데 그거의 여파가요. 이건 좀 당장 좀 바꾸셔야 되는데 중3쯤 되면 어떤 상태가 펼쳐지냐면 중3 때 저희 반 애들이 매년 여름방학이 되면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9박 10일 해외여행을 가려고 해요. 그러면 이게 학년이 올라갈 수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9박 10일 가려고 할 때마다 그럼 저는 그냥 가라고 합니다. 단 9박 10일 빠지는 건 보충이 불가능해요. 인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년 한두 명씩은 가족여행을 취소합니다. 애가 안 가게 또 버텨요. 근데 그걸 실제 갔다 온 아이가 있습니다. 1레벨에서. 근데 문제는요. 그 9박 10일 놀고 온 걸 메꾸는데 1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빠지는 거 있죠.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보충을 요구하는 게요. 다음 수업을 듣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하늘이 쪼개지고 전쟁이 나지 않는 한 보내셔야 됩니다. 애가 2번을 하지 않는 한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가 있고요.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에 제한이 좀 있어서 앞에 고등학교 얘기가 좀 길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부탁드린 건요. 이번 겨울방학 때 공부할 때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서술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무리 봐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게 사례 1인데요. 좀 보이시죠? 중학교 1학년 시험은 안 보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 서술형 준비를 안 하면 2학년 가서 황당한 경우를 당합니다. 그래서 저 사례를 보시면요. 갑갑합니다. 일단 뭘 썼는지도 모르겠고 저렇게 쓰면 중학교 1학년 기말고사 보잖아요. 그때 서술형 답이 점수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요. 이게 더 문제예요. 깔끔하잖아요. 잘 썼습니다.
글씨도 또박또박. 지금 이 자리에서 한편으로 어떤 어머니들은 우리 아들 저렇게만 썼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계실 건데 저게 문제가 뭐냐면요. 저건 초등학교 서술형입니다. 중학교에서 서술형 저렇게 쓰면 점수가 원래는 안 나와야 되는데요. 요즘에 1학년 애들이 서술형을 연습을 안 해서 저런 것도 맞게 해줘요. 잘 들으셔야 돼요. 1학년 때. 2학년 되면요. 다 감점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아는 걸 쭉 쓰는 저 서술형을 좀 줄여야 되고요. 그래서 목표는 이거예요. 뭔가 좀 깔끔하잖아요. 저렇게 써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얘를 뽑은 건요. 되게 깔끔하잖아요. 안타깝게 답이 틀렸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앞에 거랑 비교해보고 얘를 비교해보면 10점 만점입니다. 얘는 몇 점 맞을까요? 8점 아니면 9점입니다. 그럼 앞에 아이는 몇 점 맞을까요? 답점수 1점 아니면 2점 맞고 끝납니다. 뭔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필히 하셔야 돼요. 3월달이 되면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 아이들 중학교 적응하기부터 해서 매우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 여기서 말씀드릴 건요. 서술형 한다고 하니까 뭐 하냐면요. 서술형은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의미 없잖아요. 서술형을 써야 되는데 애가 문제를 못 풀어요. 아예. 그럼 일단 문제 푸는 것도 가르치니까 깝깝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1학년 서술형은 두 단어 같다는 겁니다. 정수와 유리수, 1차 방정식. 그리고 문자와식. 그래서 정수와 유리수 보면요. 그 문제 보시면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숫자 계산이. 그래서 학교 서술형도 뭐라 나오냐. 그 아이를 5줄 이상 서술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중학교의 목표는요. 일단 이번 겨울방학의 목표는 이걸 잡으시는 겁니다. 아까처럼 글로 쓰는 게 아니라 얘처럼 수학 쓰기는 가로 쓰기잖아요. 아니 세로 쓰기잖아요. 밑으로. 이거 하나 연습시키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는 필히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또 부탁드릴 건요. 서술형 연습을 그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서술형 중요하대. 그러니까 우리 아이 데리고 하루에 10시간 집중 트레이닝 이틀 이렇게 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서술형은 하루에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라도 꾸준히 방학 내내 쓰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서술형까지를 좀 꼭 하셔야 된다가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아마 이 문 열고 나가시면 또 마치 안 들은 것처럼 하실 건데 매년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선행을 많이 나간 게 아니라 중학교가 중요하구나 하고 들으셨지만요. 문 열고 나가시면요. 그래도 수학이야.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저희 학원 분반고사를 보면 1레벨부터 5레벨까지 나와요. 그래서 시험 범위는 6학년 1, 2학기랑 중학교 1학년 1학기까지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거기서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4레벨, 5레벨 뭐 이렇게 있는데 4벨이 낮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레벨이 중학교 전체의 5등분에서 밑에가 아닙니다. 중간 이하 잘라버리고 남은 아이들 중에 5등분에서 밑에입니다. 그러니까 4벨이 낮다고 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겁니다. 보내실 거면요. 일찍 보내셔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요. 처음 시작은 아마 어머니들이 그 뒤에 표를 보시면 1상 1하 여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느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요. 1학년 3레벨만 돼도 중학교 1, 2, 3학년 거 1, 2학기 과정을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오면요. 뭔 차이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려도 저희 학원 빡센 학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태까지 있냐면 중학교 아이들 중에 수학 깊은 생각 땡긴다고 하면 주변 아이들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불쌍한 것.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면요. 그 의미가 뭐냐면 그만큼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음에 넘어갈 때 그래야 수학이 돼요. 다음 선행이. 거꾸로 문제가 뭐냐면요. 나중에 들어온 아이들이 분반고사는 잘 통과할지 모르겠는데요. 뭐가 문제면 다시 수업 진도를 나갈 때 보면요. 어디까지 배웠다고 주장하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내실 거면
이번에 저희가 11월 30일 날 개강하는데 그때부터 보내셔야 됩니다. 여기서 또 약한 마음이 드세요. 뭐냐면 또 조만간 또 크리스마스도 오고 학교는 가야 되고 이렇게 된 거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1월 달부터 댕기자 하면요. 1학년 1학기 과정이 나가는 반은 1학년 1학기 과정이 거의 끝나갈 때입니다. 그때 가서 앞에 걸 딱 보려고 하는데 애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저희로서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내실 거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7학년으로 만들지 마셔야 됩니다. 어차피 시작할 거면 빨리 시작해서 하루에도 빨리 결합하는 게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도 좀 이야기를 좀 마치겠고요. 그 다음에 다들 나가시는데 긴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